자, 수급 자격의 제한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 뭐 그 사람 근로자가 잘못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고 이상의. 이 금고라는 건 이제 형벌의 종류의 하나인데 죄질이 좀 무거운 겁니다. 징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의 선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업체에다가 재산상에 막대한 뭐 손해를 가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다.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를 당했다. 이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간다는 거야. 자기가 다른 곳으로 보다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해고 사유에 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키지 않고 사직을 권고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 권고하는 바람에 이직한 거야. 결국은 겉으로는 이직을 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해고당한 거와 비슷하지요. 이런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역시 급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거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직업안전기관에서 직업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나는 취업 안 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 일정이 짜여졌는데 훈련 이런 것도 또 거부합니다. 나는 훈련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엔 국가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급여를 정지하는 거예요. 단 이제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부한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소개를 받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데 그 업무 자체가 나의 능력에 부적합하다 이거야. 부적합.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뭐 직업을 소개한다. 그럼 내가 그걸 수락을 할 필요는 없죠. 조심할 것이 뭐 적성 이러면 틀립니다. 내 적성이 안 맞아. 이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2주를 해야 되는데 2주가 상당히 곤란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기가 곤란한 경우는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임금이 다른 보통의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에 비해서 100분의 20 이상 이렇게 낮다. 20% 정도 더 낮았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는요. 만약에 이렇게 또 거부를 하면은 정지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번째 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 재취업을 위한 직업 지도를 또 거부하는 경우도 역시 거부죠. 거부. 그러면 이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영업자.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자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자영업자와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그 몇 년 전에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점인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 자, 종류는 고용보험법 37조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아까 37조 이미 배웠습니다. 37조에 어떻게 돼 있죠? 37조의 실업급여라는 것은 자 구직급여가 있었고
취업 촉진 수당이 있었잖아요. 촉진 수당. 이게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취업 촉진 수당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다음에 광역 구직 활동비. 또 이주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요거 이제 근로자 이야기였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요거 있죠. 요거 제외가 된다는 거야. 이건 안 준다는 것이고요. 자영업을 폐업한 다음에 요 재취업에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자가 자기가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영리 사업을 또 개업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까지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직급여 중에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요 중에 구직급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연장급여가 있었죠? 네,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 했는데 이런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요 두 가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요거는 제외가 된다는 점까지 아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수급 요건.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사람은 폐업 전에 24개월간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이라고 돼 있죠. 법에는 정확히 이제 1년 그런데 1년 12월. 네, 1년. 이것의 절반입니다. 아까 우리 근로자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로자는 얼마라겠어요? 이게 18개월이었지. 18개월간에 18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다릅니다.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자영업자가 약간 더 길죠? 그러면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구직급여 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이 사람도 역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제한 해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받을 때 제한 사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여기 아까 여기 지워진 자리인데 바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사로 이직한 경우는 제한 사유인데 이 자영업자도 폐업을 할 때 혹시 그 범죄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가령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영업 취소 처분이나 영업 정지 처분 받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가령 뭐 극단적인데 방화를 저질렀거나 자기 사업장에다 불을 지른 거야. 그 바람에 폐업하는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나오는데 구직급여래. 아까 전에 우리 근로자들이 구직급여를 따질 때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근로자들 보면은 이제 기초일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중에 구직급여 일액으로 바꾸고,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어떤 일수를 곱혀가지고 그래서 구직급여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구직급여 일액, 기초일액이 있었고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을 할 때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정급여 일수 요거 있죠, 요거를 구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근로자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장 적은 게 90일이고 그 다음 180일이에요. 아까 기억납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근로자는 여기에 90일에서 240일 사이였죠. 근로자는.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90일에서 180일. 이래저래도 안 되면 이 숫자만이라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최장 180일까지 한다.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6번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요건 드립해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이제 별도로 육아휴직을 받거나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느냐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월. 그죠? 예. 끝난 후에 12개월 이내에. 네. 이렇게 언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12월 신청.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줍니다. 네, 통상임금. 40을 통상임금.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혹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금품을 사업주로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도가 다 근로기준법 우리가 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배운 건데 육아기 단축, 그죠?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우리가 오늘 특강 시간에 배우기를 이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주당 15에서 30시간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받을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 그리고 여기 그 180일 이야기가 또 나와요. 피보험. 네, 피보험 단위 통상 기간이 180일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작한 날, 시작 후로부터 1월, 그 다음에 끝난 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어떻다? 신청한다. 요 점은 저 육아휴직하고 똑같죠? 1월, 12월 기억하시고. 그 박스 안에 말이죠. 계산식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 얼마? 이 경우는 일단 육아휴직 급여에다가 육아휴직 급여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큼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적을 거예요. 분명히. 적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단축 전에 소정 근로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축 전에 소정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에 소정 근로시간을 뺀 걸 분모에다가 놓고 그리고 요걸 분자에다 넣고 분모에다 넣는 것이에요. 가령 육아휴직 급여가 가령 월 100만 원이었다 이거죠. 10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단축 전에는 근로시간이 이거는 그 주로 할게요. 주 50만 원이었다. 단축 전에는 주 40시간이었는데 40시간. 단축 후에는 이제 1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단축전에 40시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나? 요거는 50만 원 곱하기 그러면 40분에 25가 되겠죠? 40분에 25.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125를 이제 4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 3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주 50만 원 육아휴직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31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공식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분자와 분모,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라는 점, 이런 조심하시기 바라요. 18번 보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나옵니다.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 전후에 여기 휴가를 90일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유산, 사산 휴가도 있었죠. 이것도 역시 피보험 단위가 180일이고, 그 다음에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한 후로 1개월, 그 다음에 끝난 후로 12개월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다행히 이 부분들 보면 똑같네요. 전부 다 1월에서 12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전후 휴가는 통상급여, 통상임금을 준다. 이런 점도 비교해요. 정리를 하면 육아휴직인 경우는 통상급여의 100분의 40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저기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할 때는 아까 수식이 있었잖아요. 수식대로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계산해봤죠. 그리고 요거 산전산후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뭐라고요? 그냥 통상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에 고용보험기금. 사실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많은 그런 제도들,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자, 기금 설치는 누가 하냐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나오죠. 그리고 기금은 무엇으로 조성되냐 보십시오. 19번에 2번에 그러면 보험료 있고, 그죠? 보세요. 보험료가 있고, 다달이 적립받는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징수금이 있고, 적립금, 그다음에 수익금, 그밖에 수입,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이야기도 나와요. 이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지. 어디다가? 금융기관에다가 예탁할 수 있고, 재정자금에다 예탁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합니다. 일종의 투자지요.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그래서 수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에 기금의 용도도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금은 이런 곳에 사용한다. 지금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 사용하고요. 여기에다가 혹시 뭐 퇴직금 급여, 퇴직금 지급 이러면 이제 틀리죠. 오늘 배운 것 중에 퇴직금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설치하는데 누가 설치하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설치하냐? 보세요. 한국은행에다가 계정을 만들죠. 한국은행에 하는 거지 뭐 기업은행 이러면 또 틀립니다. 그리고 자, 일반인도 여유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노동기금도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가 한두 번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적정 규모.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업급여 사업이 있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배 미만이라는 점. 이런 거 좀 암기해 두세요.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이다.
여유 자금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심사 재심사입니다. 자, 시간적 순서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떤 원래의 처분이 있습니다. 원처분인데 원처분의 예로는 지금 우리가 오늘 뭘 배웠어요? 이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느냐, 상실했느냐, 여기에 관련된 취득 처분, 상실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아휴직 급여를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결정해요? 국가기관이 결정을 하죠. 국가기관이 딱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불복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심사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느냐? 고용보험심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합니다.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또 불복하는 경우를 재심사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배웠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심사위원회. 여기다 하는 거고, 요 심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또 90일 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절차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다 이런 걸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90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원처분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고용안정 처분, 고용안정과 관련된 처분이라든지, 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된 뭐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틀립니다. 이 제도는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루는 제도야. 그리고 심사 청구할 때 뭐 문서로 한다는 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처분은 부정지한다는 점. 무슨 소리냐? 지금 국가기관, 행정기관 이런 처분을 했죠. 근데 내가 불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의 효력은 아직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지가 않는다 이거야. 정지되지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이 원칙이라?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아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 심사관이 만약에 불공정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나.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피 신청이에요. 그리고 자, 8장 마지막 법률이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발법. 자, 첫 번째로 직업 능력을 개발할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직업 능력 개발할 때 기본 원칙.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1번에서 기본 원칙이고, 그런데 전생에 걸쳐서 한다는 점입니다. 전생에. 자, 직업 능력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걸쳐서 조속히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 한다는 거야. 그리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지요. 그 노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어요. 뭐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뭐 국가에 주도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교육과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산학협동이라고도 하죠. 직업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계라고 해야지 뭐 분리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자, 직업 능력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중요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중요시해야 할 사람들을 규정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다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느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역시 중시해야 되겠구나. 고령자 있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이분들은 생계가 아주 곤란한 분들이에요. 생활 능력이 곤란한 분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족이나 가족, 뭐 보훈 대상자의 유족과도 있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상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유족이나 가족.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이나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죠. 중소기업이지 대기업 그러면 또 안 되겠습니다. 요거 8번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제조업의 생산직이라고 돼 있어요. 제조업의 생산직입니다. 생산직이죠. 이거를 뭐 사무직이나 영업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9번에 나오시는 분들, 요분들은 맨날 같이 다니죠.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여러분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특히 더 관심 있게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종류, 훈련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로 그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어. 목적. 요 두 문자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양향전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지편, 원혼.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섭죠. 지편전 아시지? 지편전에 원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네, 그다음에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훈련 한다는 거예요. 양성 처음에 기초적인 훈련, 그 다음에 향상시키는 거니까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그 능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전직하기 위한 훈련이겠죠. 그리고 집체는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이거는 OJT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건 이제 원격적으로 뭐 인터넷 매체 같은 걸 통해서 화상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요 혼합 훈련의 그 개념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1, 2, 3 중에 이것들을 혼합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개 중에서 2개 이상 병행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2개 이상 병행해서 하는 거 혼합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혼합훈련 개념을 혹시 집체훈련과 향상훈련을 합해서 하는 걸 혼합훈련이다. 그럼 틀려요. 이 3개 중에 2개 이상을 같이 혼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 계약을 맺는다는 건데, 요건요 누가 맺느냐, 사업주가 있고 여기 한쪽에 있고 그 근로자가 있다는 건데, 이제 직업 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 있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사업주 간에 훈련 계약을 맺는다. 직업능력 훈련 개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 안에다가 당신은 내가 훈련을 시켜주겠다. 다만 우리 사업체에서 몇 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정 기간 종사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너무 장기간 요거 붙들어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노예계약이라고 노예계약처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런 숫자 알아두시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시다. 계약은 없는 상태에서 막 훈련시켜서, 그럼 이거는 일을 한 거지요. 그 사람은, 이 근로자는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하는 것이죠. 훈련을 뭐 저녁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붙잡아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훈련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합의를 하면 되겠죠.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근로시간 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들은 연장 근로 급여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걸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5번 나옵니다. 직업 능력 개발 계좌 그러면 은행 계좌 할 때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계좌를 하나만 개설해 놓고 거기에다 국가가 돈을 일정한 금액을 거기다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있어. 훈련 과정에 있으면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실업자나 아니면은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는 제도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숫자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1년에 200만 원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줍니다. 요 200만 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당 1년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업 능력 개발 계좌를 운영하고 여기다가 돈을 지불해 준다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해 위로금이라고 있어. 지금 우리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받다가 혹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국가가 또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누가 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냐 이거야. 제가 조금 전에 국가가 준다고 했나요? 네, 수정합니다. 지금 누가 주느냐? 원래 이 훈련을 시킨 위탁자가 주는 거죠. 위탁자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위탁자가 어느 기관에게 훈련기관에게 맡겼잖아요. 이거 위탁을 했지요. 그러면 위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수탁자, 즉 위탁을 받은 수탁자 있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수탁자가 주는 수 있어요. 수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훈련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수탁자라고 안 하고 만약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제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보상 기준 금액. 현재 보상 기준 금액은 상한, 하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상한, 가장 높은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은 있는데 하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틀려요. 이게 재해 위로금이었어요. 7번. 이 훈련교사 나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때 근로자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일단 법 규정에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죠. 요건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1, 2, 3, 4, 5번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 담당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해당 연구 분야에 또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년 이상, 그리고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출문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사뿐이다. 그럼 틀립니다. 훈련교사, 훈련교사뿐이다. 그럼 틀리고요. 왜 틀렸느냐? 바로 이렇게 5호처럼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전문 지식 보유자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정, 직업, 훈련 시설 이런 많이 나옵니다. 훈련 시설. 지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누군가가 지금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하고자 할 때, 근로자들을 모아서 하고자 할 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해야 되니까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으니까 읽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해당 훈련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육 훈련 실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훈련 교사를 1명 이상 둘 것. 자, 1명입니다. 이런 걸 살짝 바꿔서 2명 이렇게 출제하겠죠.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요, 분명히 여기서 오답을 내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사지선다로 낼 때 분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의 마지막 주제네요. 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 된다는 뜻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훈련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훈련기관장이 한다. 그럼 틀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정해야죠. 왜냐하면 훈련기관마다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해놔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을 훈련 기준에다가 담아놔야 하느냐가 우리 그 시행령에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읽어두셔야 돼요. 훈련의 목표 있죠. 그 다음에 교과목, 그리고 내용, 시설 및 장비 있어야 되겠고, 훈련 방법, 훈련 교사, 그 다음에 적용기관 등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출제한다면 어디서 함정을 또 파겠어요? 4번이죠.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이고, 훈련 시간은 350시간이다. 350시간. 아마도 350이라는 숫자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500시간 이상,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커요. 350시간,
하루에 8시간씩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이면 8, 4, 32, 8, 5, 40. 그러니까 40에서 50일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럼 40일에서 50일, 일주일에 5일 정도 받는다. 그럼 한 2달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죠? 2달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훈련 기간은 그 정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헌법에 있는 노동기본법 그리고 개별 노동법규 7가지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쭉 한 75개 정도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잘 학습하시면 충분한 기본적인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네, 오늘 특강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